9년째 지속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자살의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담. 하지만 상담에 대한 편견,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상담받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에 대한 오해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입니다.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대화이고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부모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어서 정신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여러 오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대인관계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양대 산맥이죠. 저희 때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20, 30년 전에도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울증, 자살, 공황장애 등 통계가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죠.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 나이대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집중했다면 언젠가부터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훨씬 더 중요성을 두게 되죠. 그게 아이들 모두에 있어서 당연한 변화예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애가 변했다,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라고 불안해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정말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미래의 행복만을 강조합니다. 너 지금의 친구들 나중에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 지금 연애 혹은 지금 멋부리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돼. 그거 나중에 대학 가면 다 생긴다. 식의 이런 말들이요. 물론 학업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학생이 학업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아이들에겐 지금의 행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의 행복과 나중의 행복, 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아이의 당연한 욕구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가진다면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에서도 완벽한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에게 100점짜리 부모가 되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0점짜리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잘 안 되는 모습에 스스로 좌절해서든 아니면 내 모습에, 내 마음에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욱해서든 말이죠. 아이에게는 100점짜리 부모가 아닌 꾸준한 70점짜리 부모가 더 필요합니다. 아이의 독립적인 자아를 인정하여서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는 좀 두고 다만 힘들 땐 언제든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모예요. 사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힘들 때 친구나 선배들이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른과 어른 사이, 어른과 아이 사이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미숙함이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그냥 친구가 아니니까 더더욱 내 것 같은 마음에 더 열심히 가르치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조언보다는 일단 아이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든 간에 아이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던 간에 어쨌든 아이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아, 너가 힘들었구나. 지금도 힘들구나.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충분한 공감,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물어보고 이후에 조언으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 조언부터 나가면 아이는 그 뒤로 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조언도 아니고 타박을 주는 말들, 야 그거 네가 문제지, 내가 너 친구라도 그렇게 느끼겠다,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참 뭐 복에 겨운 소리 한다. 이런 등의 말들이 나가면은 그건 정말 최악이죠. 네, 이런 뭐 교내 상담이나 위클래스, 위센터, 정신과 그리고 상담센터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창구가 있고 그중 어디부터 사용해 보셔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선 학교들에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위클래스가 있고요. 지역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전문 상담 교사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님, 임상심리사님, 정신과 의사 등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이들과 대화한 경험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알리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싫으실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 외부에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먼저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고 나한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뇌부자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거나 질환을 너무 키우게 된 경우들을 정말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온 경우요. 병원 컴퓨터에 기록이 남죠. 근데 이 기록은 정말 그 본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대학 갈 때, 나중에 취직할 때 문제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청와대나 국정원에 근무할 거 아니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역시 정말 너무나 흔하게 저희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오해고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밀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밉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려서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져서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회사 동료에게 야, 너 의지가 되게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원료 하나가 부족해진 상황이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인 걸 누구나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죠. 그런데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권 질환들도 제가 지금 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다 똑같습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뇌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뇌 호르몬들이 부족해지거나 그 균형이 깨져버린 상황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우울증 그런 거 없다. 그냥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무지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매우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잖아요. 질병을 가능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해야 잘 나으니까요. 위암 초기에 발견하고 갑상선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이런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정신질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고혈압, 당뇨, 암 등 모두 다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정신질환은 안타깝게도 10대부터 20대에 대부분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이 따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대, 20대들에게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역시 다른 내과적 질환들처럼 가능한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초기에 들어가야지 빠르게 낫고요. 재발 방지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정신과 약이라고 하나로 묶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내과 약, 정형외과 약 이렇게 하나로 묶지는 않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만 해도 한 200가지 종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부작용이 심한 계열의 약들도 있고요. 부작용이 정말 없다시피 한 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가능하잖아요. 감기약 먹고 졸려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더 중증의 질환들도 똑같죠. 항암 치료에도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요. 우리가 항생제 먹으면 약간 설사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피하지는 않죠. 저희 항우울제, 뭐 항불안제 등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변경하거나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뭐 중독되어서 약을 평생 못 끊는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세요. 대체 어디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이 보통 6개월 정도로 치료가 종결됩니다. 뭐 6개월? 그렇게 길게 약을 먹어? 물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좋아지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길어도 3달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로 총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모가 되는 거죠. 물론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에 중독되어서 약을 못 끊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진료 본 분들 중에 제가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만났던 환자분이 한 2-3분 정도 총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처방해서 중독이 생긴 분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뛰어난 정신과 의사여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들 의심하세요. 아니 그냥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거 그거 자체에 치료 효과가 있냐. 그냥 좀 편들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징징거리고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정신과 교과서적으로도 정해진 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게,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증상에는 상담 치료가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담의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에 의해서는 실제로 우리 뇌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들이 여러 영상 검사나 아니면 뇌 호르몬의 수치들로 인해서 입증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인격이 어느 정도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 성격이 잘 변하지 않고 효과를 크게 못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 인격 형성이 덜 이루어진 아이들에게서는 상담의 효과가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기에 상담 치료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거 저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릴 때 잠시간 틱이 있어서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없어져서 먹고 있지 않지만요. 제 친한 의사 동료들, 뭐 내과 의사, 마취과 의사 혹은 정신과 의사 동료들 중에도 ADHD로 인해서 혹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습니다. 저한테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공무원, 전문직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처음 오실 때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다들 정말 똑같은 사람들 앉아있고 가끔씩은 회사 동료를 대기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절대 이상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혈압에 걸린 사람, 당뇨에 걸린 사람, 암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질환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죠. 네, 정신과 질환들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그냥 한 번씩 겪습니다. 그거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옵니다. 네, 저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다행히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져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로 인해서 그 좋은 도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러보세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의 정신 건강은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상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마음을 열고 상담의 문턱을 낮춰주는 일부터 시작됩니다.